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건 곧 천천히 진행되는 파멸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쓰러져도 찾아올 사람 없으며 통장엔 당장 쓸 돈 한 푼 없는 삶. 주변은 엉망, 하루는 무너지고 남의 일에 끼어든 죄로 인간관계까지 망가집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산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평생 아껴 쓰고 참고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내 욕심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인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빚을 스스로 갚아줄 때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머니 속 돈을 꼭 쥐고 나를 위해 쓰는 순간마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노년을 고독하게 만들고 인생을 초라하게 끝내게 합니다. 작은 사치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이며 내 존재를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는 것, 평소 눈여겨본 옷 한 벌을 사입는 것, 비싼 케이크 한 조각에 커피를 곁들이는 것도 모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소한 즐거움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 봐라는 이유로 끝없이 참고 아끼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도 않고 내 삶의 빛깔은 완전히 바래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박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사치를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옷장은 수십 년 된 코트와 낡은 셔츠뿐, 외식은 김밥 천국이 전부였습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지만 그 전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고 남은 건 병실의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못 해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 눈빛엔 돈보다 훨씬 값진 시간을 잃어버린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한동안 무기력에 빠졌지만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않고 즐기자. 그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기쁨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오직 자신을 위한 소비에만 썼습니다. 봄이면 화원에서 튤립을 사 화병에 꽂았고 여름이면 해변 근처 작은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미술 전시를 보러 서울에 갔고 겨울이면 평생 꿈꾸던 한정식 코스를 혼자 맛보았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이면 손주에게 학원비를 주지라는 말도 했지만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 얼굴 보면서도 웃을 수 있지. 그 결과 김 씨는 또래보다 훨씬 밝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노년의 작은 사치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채우는 색깔이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무언가의 돈과 시간을 쓰는 용기, 그것이 혼자 잘 사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남의 눈치 속의 회한으로 늙어갈지 아니면 웃음과 설렘 속에 나이 들지 결정짓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일과의 규칙을 두는 것입니다. 규칙 없는 하루는 시간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미 노년의 절반은 무너진 것입니다. 시계는 돌아가지만 삶은 멈춰 있고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퇴색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쉬는 것도 좋다 싶지만 그 달콤한 게으름은 곧 무기력이라는 독으로 변합니다. 한두 날 늦잠으로 시작된 흐트러짐은 식사 시간을 무너뜨리고 활동을 줄이며 결국 하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고 해를 봐도 감흥이 없고 목욕조차 귀찮아집니다. 이 무너진 패턴은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고립시킵니다.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되어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규칙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며 스스로를 존엄하게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외출과 휴식의 틀을 지키면 삶은 흐름을 얻습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하루하루가 의미를 되찾습니다. 반대로 규칙 없는 하루는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정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되자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까지 TV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고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비몽사몽 일어나 대충 식사를 때웠습니다. 외출은 거의 없었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 저녁을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압은 치솟았으며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줄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1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규칙 없는 하루가 몸을 죽이고 마음을 썩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건강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죽인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죽였어. 반대로 규칙 있는 하루로 인생을 다시 쥔 사람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달간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안에만 있었고 끼니도 대충 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날부터 김 씨는 아침 6시의 기상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시엔 간단한 스트레칭, 8시엔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오전엔 독서나 손바느질, 오후엔 동네 한 바퀴 걷기, 저녁엔 따뜻한 목욕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몸무게와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물었고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이 나를 살렸어요. 하루를 잡으니 인생이 잡히더군요. 결국 노년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무너진 하루는 삶을 좀먹지만 규칙 있는 하루는 생명을 되살립니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질러진 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며칠째 방치되고 옷더미가 방 한쪽을 점령한 채 썩어가면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시야에 보이는 모든 혼란은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의욕을 앗아가며 결국 삶 자체를 포기하게 합니다. 깔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고 생존이고 존엄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곰팡이와 해충을 불러오고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여름엔 냄새가 썩은 듯 진동하고 겨울엔 눅눅한 먼지가 기침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어질러진 집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게 합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불안부터 앞서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립된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어갑니다. 반대로 깨끗한 집은 사람을 초대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박춘배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집안일에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를 미루는 정도였지만 점점 빨래도 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날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실은 빈 박스와 옷가지로 산을 이루고 부엌에서는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름 한복판, 바퀴벌레와 파리가 들끓었고 이웃들은 악취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데 뭐 어떠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지저분함이 그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악화됐고 발에 난 상처는 덮인 먼지와 세균 때문에 곪았습니다. 결국 그는 폐렴으로 입원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건강을 되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그는 손을 놓았고 몇 달 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그를 잠식한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환경을 다스리며 삶을 되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김혜란 씨는 남편과 이혼 후 한동안 집안을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초라한 자신과 쓰레기 더미 속 부엌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사람도 집도 버린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 1시간씩 정리와 청소를 생활화했습니다. 매주 쓰레기 버리는 날을 놓치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물건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늘 비우고 거실 테이블엔 꽃 한 송이를 올려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였지만 어느새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혼자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집은 친구들이 먼저 놀러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됐고 그녀 스스로도 외출과 모임을 즐기게 됐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공간이 곧 나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을 버려두면 인생도 버려지고 깔끔하게 가꾸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방이 곧 당신의 내면입니다. 그 방이 지옥인지 안식처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네 번째 방법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쓰러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쓰러진 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단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건 곧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집안에서 넘어져 골절이 돼도 심장이 멎는 전조 증상이 와도 휴대폰 하나 잡을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인생은 끝납니다. 뉴스 속 고독사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락망이 없는 노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사라집니다. 살아있어도 이미 세상 밖에서는 존재가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락망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저장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루 이상 연락이 없으면 먼저 찾아와 줄 사람, 평소 내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기에서 살아날 확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괜히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망 구축을 미루고 결국 그 미루던 하루가 최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에 사는 이호진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혼자 살던 그는 평소 지인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있었고 문을 두드려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는 이틀 만에 탈수와 저체온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택배기사였습니다. 문 앞에 쌓인 택배를 이상하게 여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하반신 마비가 진행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철저한 연락망 덕에 생명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장영자 씨는 혼자 산 지 15년째였지만 동네 주민 3명, 먼 친척 1명,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까지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뒀습니다.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8시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즉시 집으로 확인하러 오도록 약속해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끓는 국물이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고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휴대폰을 잡지 못했지만 10분 뒤 전화를 받은 친척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곧장 이웃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웃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땐 이미 장 씨의 의식이 흐릿했지만 신속히 119를 불러 화상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이후 더 단단하게 연락망을 유지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결국 누가 날 찾느냐에 달린 겁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찾아와 줄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락망이 없는 건 집에 불이 나도 경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엔 필요 없어 보여도 단 한 번의 위기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는 내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이 그 사람을 만드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 준비 하나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5번째 방법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챙겨두는 것입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모든 자산이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당장 필요한 순간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기치 못한 사고, 급한 수리비 앞에서 현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비상금은 자존심이자 생존권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삶을 집어삼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비 선결제가 안 돼 치료가 지연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누수가 생겼는데 수리비를 못 내면 곰팡이와 악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치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문상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비상금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어도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은행 계좌가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중도 해지 시 큰 손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흉통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고액의 응급시술비를 바로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갑엔 3만 원이 전부였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해외 출장과 지방 근무 중이라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치료는 몇 시간 지연됐고 그 사이 심근경색이 악화돼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자책했습니다. 집 한 채가 무슨 소용이야, 주머니에 쓸 돈이 없는데. 반대로 비상금이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장인숙 씨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현금으로 빼서 작은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7년간 모은 금액은 약 800만 원.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현금으로 두면 도둑 맞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난방 보일러가 고장나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리기사는 부품값과 긴급 출장비로 60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 돈이 없으면 최소 3일은 추위 속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 씨는 망설임 없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결제했고 그날 밤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노인은 돈이 없어 보일러를 고치지 못하고 폐렴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상금은 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패라는 걸.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도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상금은 쓰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필요할 땐 그 어떤 재산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나를 지켜줍니다. 당신의 집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금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한 줌의 현금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여섯 번째 방법은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발을 깊숙이 들이는 순간 그 끝은 거의 항상 상처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말과 행동이 칼날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문제, 이웃 문제, 친척 문제에 괜히 끼어들면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하고 끝내는 원망까지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도움 준 은인이 아니라 귀찮고 참견 많은 노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조언을 강요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개입하면 타인의 삶은 물론 내 마음까지 망가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윤광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중재하러 나섰습니다. 가정은 깨지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밤중에도 택시를 타고 가 화해를 시켰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번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아버님이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더 힘들어요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결정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가정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참견입니다. 결국 윤 씨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넘기며 방에 틀어박혔고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나만 부서지고 있었더군. 반대로 개입을 멈춘 뒤 평온을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은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 역할이 점점 짐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금전 문제까지 떠넘겼고 누군가는 부탁이 거절되자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한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일 아니면 모르는 일. 처음엔 주변에서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깔끔해졌습니다. 남의 문제에 감정 소모할 일이 줄어드니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행과 취미생활에 쏟았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에 덜 얽히니 내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더군요. 노년의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준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원망만 남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혼자 잘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며 평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열어준 그 경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 순간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안전해집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아도 노인의 병실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순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고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단히 대비한 사람은 외로움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6가지 생존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느냐, 무너져 비참하게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남은 대출을 빨리 갚는 법입니다. 빚은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유인데 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자유는 단단히 묶인 족쇄일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고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액은 노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지옥 같은 노후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영철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공부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 마련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매달 연금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조차 아까워 버텼습니다. 결국 무릎은 망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식들도 슬쩍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차갑게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박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대출을 빚의 사슬이라 여겼습니다. 퇴직 전에 가진 빚을 모두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식 결혼식에 과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의 채무증명서에서 영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남는 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순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사달라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대신 내주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대출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효녀 소리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식의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이 고스란히 본인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이자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체 통보를 받으며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이거구나라는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그는 한순간에 무주택 노인이 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정옥 씨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 좀 늦게 갚아도 되지 않냐며 말렸지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노후의 빚이란 독약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외식도 줄이고 심지어 겨울 난방비도 아끼며 살아 결국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빚이 없는 지금이 가장 부자 같다. 이처럼 빚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갉아먹히고 빚을 청산한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를 얻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고지서가 날아올지, 어떤 독촉 전화가 울릴지 끊임없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반대로 대출이 영원이 된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고 빚 없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작은 건강 이상도 미루지 않고 바로 돌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증상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 두통, 그냥 넘긴 속쓰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기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자라납니다. 나이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늘 위가 약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았지만 나이 탓이라며 소화제를 먹고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체력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살았을 텐데. 사소한 증상이라 무시했던 결과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호들갑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작은 협착 증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몇 달만 미뤘다면 대동맥 파열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려도 병원은 가야 한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은희 씨는 목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반년 뒤 목이 부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갑상선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합병증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 작은 멍울을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전북 정읍에 사는 장동수 씨는 작은 신호에도 예민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자 곧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였고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운동과 식습관을 고쳐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병원을 귀찮아했으면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냐.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노후를 파괴합니다. 작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통증이 내일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이미 약해진 몸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더욱 작은 이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깝다고, 귀찮다고 혹은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하다가 생명을 내던지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들은 여전히 활기찬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루느냐, 바로 돌보느냐.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침도 사소한 통증도 모르는 멍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독은 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어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고 노후 생존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효도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 흘리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밥상 앞에서 매번 들려오는 그 말들이 박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무시당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머문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동혁 씨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넌 은퇴했잖아. 너 같은 백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들려오는 비아냥에 처음엔 껄껄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랑 어울리지 않겠다.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서의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동혁 씨는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는 게 훨씬 낫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영희 씨는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당했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라도 달라 하면 엄마, 돈 좀 아껴 쓰세요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준비한 음식도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오래된 냄새가 나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끊었습니다. 혼자 월세방을 얻어 나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 무시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반대로 충남 논산의 정혜수 씨는 끝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매번 밥상 앞에서 들려오는 핀잔, 손주들 앞에서조차 당하는 무시는 그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건강은 악화되고 병원에서마저 지속적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서 끊었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의 인연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이어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는 독보다 빠르게 노년을 좀먹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중 속에 살면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합니다. 결국 차이는 선택입니다. 무시받으며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단호히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비참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을 더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모 씨는 70대 후반에도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 게 싫어. 죽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월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의 작은 말에도 공포에 질렸고 자식들에게 매일 나 안 죽지? 나 살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오히려 큰 상처를 안았습니다.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도 가족도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대로 전남 곡성에 사는 이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80세에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죽을 나이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그는 치료 대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에게 김치를 담가 나눠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병은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웃었고 마지막 날에도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에선 모두가 눈물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지막은 처음 본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남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기철 씨는 죽음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연명치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라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에 허덕였고 간병하던 아내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족 모두의 눈물과 분노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 장순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유언장을 작성했고 장례 비용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지 말고 대신 동네 경로당에 기부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아내와 손잡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숨을 거둔 날에도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은 평온하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노후의 생존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5번째, 음식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노후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공식품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독에 잠식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른 그 한 끼가 결국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연식은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땅에서 난 채소, 제철 과일, 소박한 잡곡밥이야말로 긴 인생 끝자락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사람과 지킨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최영호 씨는 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침엔 삼각김밥,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라면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어서 뭐하러 신선한 거 챙겨 먹어.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위험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만 제대로 먹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공식품에 의존한 노후는 결국 고통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평창에 사는 김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과자와 빵을 정중히 거절하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된장국, 제철 나물,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혈압약 한 알 먹지 않았고 병원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거 먹고 가공식품은 멀리한 것뿐이에요. 자연식이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창수 씨는 달리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햄, 소시지, 냉동 피자를 늘 상에 올렸습니다. 본인도 입맛이 달아났는지 매번 그 음식에 손이 갔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고 발끝이 괴사되면서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따라 먹은 음식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 가공식품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오정숙 씨는 꾸준히 자연식을 고집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밭에서 기른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70이 넘어서도 마을회관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고 자연식을 고집한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걸어 다닙니다. 결국 차이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숟가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6번째,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견디는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이미 무너집니다. 버티는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 같은 조건에서도 즐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년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인호 씨는 은퇴 후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그냥 숨만 쉬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밥맛도 잃었고 친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밖에 좀 나가세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몇 년이 지나자 몸은 굳어졌고 병원 진단은 우울증과 근육 위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쳤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경북 구미에 사는 이순자 씨는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 역시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즐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창수 씨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갔다가도 소파에만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다가오다 인해 흥미를 잃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더 깊이 고립됐습니다. 삶을 즐기려는 마음 하나가 부족했던 때가였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고 달렸고 바람 부는 날에는 바닷가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버티는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방 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즐기는 삶은 마지막까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걸음, 단 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억지로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웃을 것인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돈까지 없으면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했는데도 결국 남의 집 월세방에 눌려 살며 집주인 눈치에 떠는 삶?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노인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매달 월세에 쫓겨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긁다.
잔액 부정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집이 없다는 게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늙어서 살아갈 힘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재앙이라는 걸. 돈은 없어도 집 걱정 없이 사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골의 저렴한 빈집을 찾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월세는 노인의 목줄을 죄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연금은 고작 전기요금과 약값에 휘청거리고 매달 집주인에게 돈을 내고 나면 남는 건 허탈한 통장 잔액뿐입니다. 결국 집이 없다는 불안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시골에는 버려진 집이 수두룩합니다. 몇백만 원이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고 조금만 손보면 평생 집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박영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70만 원 남짓, 하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통장은 늘 텅 비었습니다. 고지서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집주인 눈치를 보며 언제 나가야 하나 늘 두려웠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늙다간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인터넷을 뒤지며 시골 빈집을 찾기 시작했고 충북 괴산의 한마을에서 700만 원짜리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대출도 없이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집, 그 자체가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이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계속 살아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렴하게 공사할 방법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인건비가 덜 드는 지역 업체를 찾아 계약했고 중고자재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벽지는 재고로 남은 것을 싸게 들여왔고 창호는 철거 현장에서 나온 물건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길었지만 결국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낡은 폐가는 이제 작은 전원주택으로 변했고 박 씨는 생전 처음 내 집에서 산다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호 씨는 시골집 마련을 끝내 망설였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월세방에 남았지만 연금만으로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내 집 하나 없이 늙었다. 집주인 눈치 보며 사는 게 제일 비참하다. 돈은 없어도 시골집을 택한 박 씨는 안정과 자유를 얻었고 선택을 미룬 김 씨는 불안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자체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이 인구 감소로 고통받고 있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거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는 이주비와 주택 수리비를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보조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 역시 괴산군 귀촌센터를 통해 도배와 장판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공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모든 비용을 감당했다면 힘들었을 일이 제도의 도움을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도시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굴욕입니다. 하지만 시골 빈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낡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지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내 집이라면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고 언제 쫓겨날까 하는 공포도 없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는 텃밭을 가꾸며 먹을거리를 자급할 수 있고 생활비도 도시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건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골의 빈집은 남들이 보기에 쓰레기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늙어 돈이 없더라도 시골 빈집을 찾아내고 리모델링하며 제도적 지원까지 활용한다면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시 외곽의 저렴한 빌라나 원룸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는데 여전히 화려한 아파트를 꿈꾸는 건 미련입니다. 집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늙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도시 중심에서 비싼 월세와 관리비에 허덕이는 순간 노후는 이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시 외곽에는 의외로 저렴한 빌라와 원룸이 많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훨씬 낮은 지역을 찾으면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살던 최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30평 아파트 전세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은 90만 원 남짓,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골로 가라고 했지만 최 씨는 의료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기도 구리시 외곽에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아파트 시절 관리비보다도 저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좁고 초라해 보였지만 최 씨는 말했습니다. 비록 작아도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이라 마음이 훨씬 편하다. 집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불안도 사라지고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서울 도심에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살던 김성호 씨는 나는 평생 서울 사람인데 어찌 외곽까지 가냐며 끝까지 도심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20평 아파트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벌렸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식과 갈등이 심해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도심체면 때문에 망쳤다.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었지만 선택 하나가 노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도시 외곽 빌라와 원룸의 장점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관리비가 적고 공간이 작아 난방비도 절약됩니다. 집이 작아짐과 동시에 욕심도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방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이 작아야 생활 동선이 짧아지고 청소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라는 안정감이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박정희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은평구 불광동에서만 40년을 살았지만 집값은 오르고 노후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한 겁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좁고 낡았지만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바로 앞 전철역을 이용해 서울병원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체면은 독이다. 내 나이에 중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라 남은 돈으로 웃으며 사는 거다. 이처럼 노후에는 화려한 집보다 단순한 집이 답입니다. 집이 작아지면 욕심도 줄고 집이 저렴해지면 돈 걱정도 줄어듭니다. 결국 도시 외곽의 빌라나 원룸은 불안한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그럼 서울 주변에서 원룸이나 빌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 5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전철로 서울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원룸 월세가 25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저렴합니다. 둘째,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오래된 빌라 매매가 비교적 낮아 부담이 덜합니다. 셋째, 인천 부평구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원룸 시세가 낮아 노인 생활에 적합합니다. 넷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비싸지만 구도심 빌라는 월세 부담이 적어 안정적입니다. 다섯째, 경기도 김포시 고촌과 풍무동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살림살이가 가볍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천 서구 검단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며 교통이 좋아지고 있지만 오래된 빌라와 원룸은 여전히 저렴해 월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산업단지와 인접해 임대 수요는 많지만 오래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노후 생활비 절감에 유리합니다. 여덟 번째는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입니다. 서울과 가깝지만 낡은 빌라와 원룸이 많아 시세가 낮고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입니다.
도심의 집착을 버리고 외곽의 작은 집을 선택하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늙어 돈이 없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바로 이 단순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비가 싼 해외로 나가 은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해외라니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고 집 걱정에 떠는 노년에게 해외는 오히려 탈출구가 됩니다. 한국에서 월세방에 눌려 살며 하루 삼시세끼 걱정하는 것보다 물가가 싼 나라에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인간답습니다. 물론 늙었지만 아직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거동이 힘들어지면 해외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정혜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매달 90만 원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관리비, 병원비의 생활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도 봉투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는 한국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한 달 생활비 7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결단했습니다. 치앙마이로 이주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값싼 마사지를 받으며 아픈 허리를 달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근교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연금으로 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비로소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던 김영희 씨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후예로 떠났습니다. 월세는 20만 원, 하루 3끼를 현지 음식으로 해결하면 5천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강변을 산책했고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눈치만 봤는데 여기서는 작은 왕처럼 산다. 해외 은퇴 생활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는 한국의 절반 이하, 식비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는 기후도 따뜻해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현지인처럼 생활하면 연금 100만 원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 의료 접근성, 치안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면 의사와 대화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늙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해외 은퇴지로 주로 꼽히는 곳은 태국 치앙마이, 베트남 다낭, 푸우국, 말레이시아, 조르바루, 라오스의 비엔티안 같은 도시들입니다. 이곳들은 생활비가 저렴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 적응이 빠릅니다. 하지만 이주 전 반드시 장단점을 따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귀국 비용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병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귀국해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해외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국제건강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늙어 돈이 없을 때, 체력이 남아있을 때 철저히 준비해서 떠난다면 해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집 걱정입니다.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월세를 내기 위해 손주 용돈조차 줄 수 없는 현실이 노인을 옥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정부 임대아파트 제도를 외면하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제대로 알면 늙어도 집 걱정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살던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만 4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약값까지 내고 나면 한 달 내내 쫄쫄 굶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고 자식들은 엄마, 우리도 사정이 빠듯하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알게 된 게 바로 영구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 남짓,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 그동안 불안에 시달리던 삶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좁지만 안전했고 관리사무소에서 늘 돌봐주니 마음마저 든든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권은 바로 정부 임대아파트 당첨이었다. 반대로 이 제도를 무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성호 씨는 체면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꺼렸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창피하다라는 허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빠르게 올랐고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은 보증금 3천만 원 더 올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없던 박 씨는 쫓겨나듯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드는 벽을 붙잡고 한숨 쉬었습니다. 결국 체면 하나 지키려다 건강과 삶의 질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국민임대는 소득이 조금 있는 서민층도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위주지만 일부 지역은 노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입주 조건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노인의 경우 단독세대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회가 넓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경쟁이 치열한 서울 도심보다는 외곽이나 수도권, 지방 도시를 노려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이나 마포,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습니다. 그러나 인천 서구, 경기 시흥, 충북 청주, 전북 익산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예비 입주자 모집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순번이 돌아오면 입주 기회가 생깁니다. 당첨 방법은 간단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LH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연중 수시로 진행되지만 보통 분기별로 집중 모집이 있으므로 공고를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자산 증빙을 제출하고 추첨이나 순위 심사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작은 월세에도 허덕이는 삶보다 안정적인 임대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단지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반대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는 돈이 없어도 나이 들어도 누구나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체면은 배고픔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집살이에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 작은 정부, 임대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5번째 방법은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노인에게 독입니다. 월세는 천정부지, 관리비는 한겨울 난방비만으로도 연금을 다 갉아먹습니다. 마트에 가면 채소 한 봉지, 과일 몇 개 담아도 장바구니는 금세 5만 원을 넘습니다. 이대로 도시에 남아있다간 늙은 인생은 빚과 불안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월세는 절반 이하로 줄고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집세 걱정 없는 삶,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살던 이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평 아파트 전세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전세 만기 때마다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라는 말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골로 내려가라 했지만 이 씨는 나는 서울 사람이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세금을 감당 못해 결국 월세로 바꿨고 매달 70만 원 가까운 집세를 내느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어느 날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 잔액 부족 메시지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체면 하나 지키려다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살던 조영희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자이 전남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천의 오래된 빌라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식비는 재래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해결했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가 밥상을 채웠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이웃과 반찬을 나누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연금으로 하루살이였는데 여기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늙은 인생을 지켜주는 탈출구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빚덩이에서 허덕이는 삶과 지방에서 안정된 삶은 선택 하나로 갈립니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노후에 살기 좋은 지방 소도시 5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는 전남 순천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먹거리가 싸고 월세도 서울의 절반 이하입니다. 둘째는 경북 안동입니다. 전통문화도시라 정착 지원이 많고 물가가 안정적입니다. 셋째는 충북 제천입니다. 아파트 전세가 저렴하고 의료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노후 생활에 유리합니다. 넷째는 전북 익산입니다. 집값이 낮아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원 원주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생활비가 크게 낮아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북 포항입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먹거리가 풍부하고 주거비용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적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남 공주입니다. 역사문화도시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교통이 편리해 서울, 대전 접근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남 목포입니다. 해산물이 저렴하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노인 생활에 안성맞춤입니다. 아홉 번째는 전북 군산입니다. 집값과 월세가 낮고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는 경남 통영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생활비가 수도권 대비 크게 저렴합니다. 남의 집살이에서 불안에 떠는 대신 내 손에 맞는 소박한 집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돈 없는 노년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